비 내리는 오후, 사토 유키코 할세는 낡은 다다미 방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에 젖은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이제 온기 대신 적막감만 감돌았다. 손때 묻은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르며 유키코는 문득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을 떠올렸다. 존중과 이해가 있었던 시간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뿐이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희미해져가는 날들이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시들어가는 걸까? 나지막한 독백이 텅 빈 방 안에 내려앉았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 후 유키코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동미닉 센터로 향했다. 건강 체조 강좌라도 들으면 조금은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어색하게 사람들 틈에 섞여 몸을 움직이던 중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혹시 이 근처 사십니까? 다나카 켄지. 자신도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 되었다며 혼자 사는 외로움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는 남자였다. 어딘가 투박했지만 꾸밈없는 모습에 유키코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강좌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가끔 코민칸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켄지는 유키코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점을 유독 반가워했다.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저녁 켄지는 조금 망설이는 듯하더니 유키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키코 씨, 우리 남은 인생 외롭게 보내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같은 고향 사람이니 마음도 잘 맞을 거고. 재혼.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유키코는 망설였다. 첫 남편과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켄지의 말처럼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말이 주는 막연한 동질감과 기대감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다. 멀리 사는 딸 미나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하자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결국 유키코는 켄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취향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정든 집을 정리하는 마음은 시리고 아팠다. 그리고 켄지가 사는 이즈반도의 작은 해안가 마을로 이삿짐을 옮겼다. 켄지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목조 가옥이었다. 튼튼해 보였지만 집안은 어둡고 켄지의 투박한 생활 방식이 그대로 묻어있어 유키코는 첫날부터 어딘지 모를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드넓은 바다만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새로운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시작되는 듯했다. 유키코는 아침 일찍 일어나 켄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미소시루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켄지는 역시 유키코 씨 음식 솜씨는 좋다 하며 칭찬했고 유키코는 그 말에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근처 바닷가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동안 유키코는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이 평온함이 계속되기를 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키코는 집안 한 구석,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다도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젊었을 때부터 즐겨왔던 마음을 가다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켄지에게 의견을 묻자 켄지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다도? 그런 걸 해서 뭐하오? 차는 그냥 마시면 되지. 번거롭게. 마치 유키코의 오랜 취미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몇 개 놓아 꽃을 가꾸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돈 쓰지 마시오. 먹을 수도 없는 걸 뭐하러 키워. 켄지의 말에는 유키코의 세계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면 시끄럽다며 곧장 꺼버리기 일쑤였다. 켄지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유키코의 섬세한 감성이나 취미는 그에게 그저 쓸데없는 짓이나 사치로 여겨졌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유키코는 자신의 색깔을 하나씩 지워나가야 했다. 마치 켄지의 세상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느낌이었다. 돈 문제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키코는 첫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켄지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했지만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지만 켄지는 유키코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 사사건건 간섭했다. 유키코 씨, 또 뭘 산 거요? 화장품은 아직 남았지 않소? 책, 그런 건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되지. 왜 자꾸 사들여? 유키코가 딸 미나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가끔 친구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조차 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자꾸 돈을 밖에다 쓰면 어떡하오? 그의 말 속에는 부부로서 함께 미래를 설계한다는 느낌보다는 유키코의 돈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듯한 인색함이 묻어났다. 유키코는 점점 숨이 막혔다. 자신의 돈을 쓰는 것마저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존재는 따로 있었다. 켄지의 여동생, 에미코였다. 켄지보다 2살 아래인 에미코는 같은 마을에 살면서 시시때로 켄지의 집을 드나들었다. 처음 유키코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싹싹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다. 에미코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리고는 유키코의 살림 방식에 대해 은근슬쩍,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어머, 새언니, 오빠는 이런 식으로 간을 하면 안 좋아하시는데 이불은 이렇게 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방식은 달라요. 청소는 좀 더 구석구석 하셔야죠. 먼지가 그대로 있네. 마치 유키코가 이 집안의 규칙을 모르는 외부인이라는 듯 가르치려 드는 태도였다. 켄지 앞에서는 유키코를 걱정하고 위하는 척했지만 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없으면 유키코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을 던지곤 했다. 새언니는 아직 우리 집안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오빠 건강은 내가 잘 아니까 음식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키코가 무언가 반박하려 하면 에미코는 교묘하게 말을 돌리거나 켄지에게 달려가 하소연했다. 오빠, 새언니가 내 말을 오해하나 봐. 나는 그냥 오빠 걱정돼서 그런 건데. 더 큰 문제는 켄지의 태도였다. 그는 여동생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에미코가 원래 나를 끔찍이 챙겨.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 아직 우리 집안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에미코 말도 좀 듣고 그래야지. 심지어는 에미코 편을 들며 유키코에게 당신이 좀 더 이해심을 가져라. 에미코에게 좀 맞춰줘라 라고 말할 때도 있었다. 유키코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남편의 아내이기 이전에 신우의 간섭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맞춰가야 하는 이방인이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의 공간과 취향을 조금도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은 유키코를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다. 켄지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식사가 끝나면 켄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이 들었고 유키코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낡은 다다미 방의 공기는 차갑고 외로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는 낮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검고 깊은 물결이 끝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소리는 마치 유키코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첫 남편과 함께 살던 햇살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을 그리워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정원을 가꾸던 시간, 서로의 취미와 생각을 존중해주던 남편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외로움이 싫어 선택한 재혼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이전보다 더 깊고 혹독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가만, 워만해야 한다. 일본 여성으로서, 재혼한 아내로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분노와 슬픔이 속에서 들끓었다. 딸 미나와의 전화통화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지만 유키코는 차마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걱정할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통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진 것을 눈치챈 미나가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목소리가 힘이 없네 라고 물어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가을 축제리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다. 켄지의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고 했다. 켄지는 을에 축제가 다가오면 집안 어른으로서 체면을 세우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유키코에게 넘어왔다. 축제 며칠 전부터 에미코는 거의 매일같이 켄지의 집을 드나들며 유키코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기 시작했다. 새언니, 축제날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음식 준비는 새언니가 맡아주셔야 해요. 우리 집안 전통 방식대로 해야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손님 맞이도 새언니 몫이에요. 기모노 곱게 차려입고 현관에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죠. 우리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에미코가 늘어놓는 요구사항들은 하나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유키코는 평생 그런 큰 행사를 주관해 본 경험도 없었고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에미코가 말하는 집안 전통 방식이라는 것은 유키코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다. 유키코는 켄지에게 조심스럽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는 이런 큰일은 자신이 없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켄지의 대답은 냉담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이제 이 집안 사람이요.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에미코가 잘 알려줄 테니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내 체면이 달린 일이니 허튼 생각 말고. 켄지에게 유키코의 부담감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집안의 체면과 전통, 그리고 여동생의 말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유키코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체념했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축제 당일, 유키코는 에미코가 골라준 몸에 맞지 않아 어딘가 불편한 기모노를 억지로 차려입었다. 화장도 평소보다 짙게 해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안은 아침부터 축제 준비로 부산스러웠고 에미코는 마치 총감독처럼 유키코를 다그쳤다. 새언니, 빨리 움직이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잖아요. 그릇은 이걸로 내면 안 돼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걸 써야지. 유키코는 에미코의 잔소리와 켄지의 무거운 눈초리 속에서 로봇처럼 움직였다.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실수는 연발했다. 음식을 잘못 내거나 손님의 이름을 틀리게 부르거나 심지어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에미코는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로 유키코를 나무랐고 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유키코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마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축제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유키코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댈 생각이었다. 아니, 이제 핑계조차 대고 싶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켄지와 에미코가 방문을 두드렸다. 유키코 씨, 문 여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새언니, 손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지금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유키코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심장을 쿵쿵 울렸다. 축제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집안에는 싸늘한 분노의 공기만이 감돌았다. 켄지와 에미코는 거실에 앉아 유키코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키코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비난이 쏟아졌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소. 어떻게 집안의 중요한 날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소. 켄지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새언니는 정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에미코도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 순간 유키코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가만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언제까지 당신들의 구경거리 장식품 노릇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집에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처음으로 터져나온 유키코의 절규였다. 하지만 켄지와 에미코는 반성하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켄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유키코를 노려보았다. 나이 들어서 재혼했으면 조용히 남편 뜻 따르고 집안에 맞춰 살 것이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배은망덕한 줄도 모르고. 그 냉담하고 잔인한 말. 유키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눈물에 가까웠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집안에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켄지와 유키코는 마주쳐도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에미코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유키코는 자신의 방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난 재혼 생활, 켄지와의 만남,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성급하게 내렸던 자신의 선택까지.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그 후회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떠나야 했다. 이 숨막히는 집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 관계에서 벗어나야 했다. 날이 밝기 전 새벽녘, 유키코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첫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첩. 그녀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진 결혼 반지를 빼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켄지에게는 짧고 담담한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거창한 변명이나 원망은 담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모로 신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토 유키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유키코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정들지 않은 공간이었다. 미련은 없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초겨울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다. 해안도로를 따라 혼자 걷는 유키코의 뒷모습은 자꾸 왜소했지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왔다. 유키코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어쩌면 잠시 딸 미나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지낼 작은 방을 구할 수도 있을 터였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막막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듯한 풍경. 유키코의 마음속에는 재혼의 실패로 인한 슬픔과 후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오롯이 자신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이었다. 혼자라도 괜찮아. 아니 혼자가 더 나을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미래는 불확실했다. 다시 찾아올 외로움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남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터였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